제발 진실만 말해주세요. 30년 전 누군가 제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침묵이 어떻게 30년을 집어삼키는지,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형님, 제발 진실만 말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젊은 사람은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정호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15년 차 베테랑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믿었고 후배들은 저를 따랐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5번 도크에서 작업 중이었고 김철수라는 26살 후배가 제 옆에서 보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시간에 자랑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오전 현장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가니 김 소장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이 형님, 오늘 작업 좀 서둘러 줘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위에서 난리야. 납기일이 코앞인데 진척이 안 된다고. 오늘 안에 5번 구역 용접 마무리해야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번 구역은 구조가 복잡했고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소장님, 그건 무리예요. 최소 이틀은 더 필요합니다. 이 형님,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회사 사정이 이래. 김 소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수고비야. 오늘만 좀 밀어붙여줘.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명확하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철수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후 작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5번 구역 마무리해야 돼. 오늘이요? 그건 좀. 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역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저는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심해서 하면 돼. 그게 제가 철수에게 한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오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번 구역은 배의 하부 구조물이었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철판을 용접해야 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었고 용접 가스가 쉽게 차는 구조였습니다. 본래라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시스템을 가동한 후에 작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둘렀습니다. 납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김 소장의 봉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받지는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던 그 돈이요. 철수야, 환기팬 켜. 네, 형님. 철수가 스위치를 눌렀지만 환기팬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정상이라면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를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형님, 환기팬이 안 돌아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문 좀 열어둬. 그럼 되겠지. 철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용접기를 들고 작업 위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철판을 타고 번지는 순간 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였습니다.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철수야, 나가. 제가 소리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엄청난 충격파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철판에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렸어요? 철수는 어떻게 됐어?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철수는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폭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폭발 지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회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김 소장과 본사의 이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실 문을 닫고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이 형님, 몸은 좀 어때요? 김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철수가 그렇게 될 줄은.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형님, 우리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사고 조사 때문이에요. 사고 조사요? 네. 노동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형님 진술이 중요해요.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이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합의금이에요. 5천만 원. 이 형님 치료비랑 위로금으로. 저는 다친 사람이지 유가족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 형님도 피해자니까. 회사에서 성의를 보이는 거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김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형님,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말인데. 사고 원인이요? 네. 환기 시스템 고장이 원인이었잖아요. 그걸 철수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저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려다가 온몸의 통증에 다시 누웠습니다. 뭐라고요? 철수 잘못이라고요? 진정해요, 이 형님.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는 환기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했고 작업 전 안전 체크는 현장 작업자 책임이거든요. 말도 안 돼요. 환기팬은 고장 난 지 오래됐고 그걸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건 회사 아닙니까?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환기팬은 폭발로 완전히 파손됐어요. 고장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형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철수는 이미 죽었어요. 누구 잘못으로 하든 철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형님이 만약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 드러나고 회사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어쩌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300명의 직원들은 어떡하죠? 이 형님도 직장을 잃는 거고요. 그래도 반대로 작업자의 부주의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 유가족은 산재 보상을 받아요.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이 형님도 치료 후에 복직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결말이죠.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 유가족은 뭐라고 합니까? 김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 어머니랑 아내분, 그리고 동생이 있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아내는 임신 중이고
그분들한테는 회사에서 산재 보상금 외에 별도로 1억을 드리기로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자는 겁니까? 이 형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철수 어머니는 당뇨로 병원 다니시고 아내분은 곧 출산해야 하고 돈이 필요해요. 진실보다 필요한 게 돈이에요. 지금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노동부 조사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정호 씨 맞으시죠? 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환기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나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병실 문 밖에 김 소장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사관은 제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환기팬이. 그때 철수의 동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진실만 말해주세요. 우리 형이 왜 죽었는지, 정말 형 잘못인지, 형님이 말해주세요. 조사관이 철수 동생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조사 중이니까 나가 계세요. 아니에요. 저도 들어야 해요. 우리 형 일인데. 철수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정호 씨, 대답해 주세요. 환기 시스템은 작동했나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환기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작업 전에 켰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가스가 찬 겁니까? 그건 아마 작업 중에 가스 배관에서 누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철수 동생이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정말 환기팬이 돌아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철수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조사관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제 안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보다 산 사람의 생계가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은 받았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이뭉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고 제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조금씩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잠꼬대 심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데? 철수야, 미안하다고. 계속 그래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조선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철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형님, 어머님, 우리 철수 잘못으로 큰 사고 냈죠. 형님까지 다치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을 자식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짓말 때문에 아닙니다.
철수 잘못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 철수가 형님 믿고 따랐잖아요. 형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철수 아내가 낳은 아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에요. 형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억지로 웃는 것 같은 철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철우라고 지었어요. 우리 철수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저는 사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집 근처 작은 술집에서 소주 2병을 비웠을 때쯤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철수 동생이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여기 사세요? 형님 찾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철수 동생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날 거짓말했죠? 뭐? 황기팬 이야기요. 거짓말한 거 맞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사 끝났고 결론도 났잖아. 저 알아요. 형님 눈빛 봤어요. 그날 병실에서 형님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나가. 형님, 나가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집 안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철수 동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님도 피해자니까. 회사가 형님을 그렇게 만든 거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주세요. 우리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가 나간 후 저는 술집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 소장이 불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중 일부로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조선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이정호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을 조금씩 그만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20년. 아내는 떠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딸도 저를 떠났습니다. 대학 가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했습니다. 철물점은 그럭저럭 운영됐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 정도는 됐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철물점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아, 저희는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라 구청 안전관리과에서 나왔습니다. 여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안전점검인가요? 네. 이 건물이 준공된 지 25년이 넘어서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이거든요. 그러세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점검하고 가겠지 싶었습니다. 박선영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정호 씨 맞으시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박선영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태블릿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1995년 3월에 부산 조선소에서 근무하셨나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죠? 아, 죄송해요.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름이 같아서요. 혹시 같은 분인가 싶어서. 무슨 자료요? 박선영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조선소 가스 폭발 사고,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그리고 증언자 이정호. 맞으시네요. 이정호 씨가 증언자로 기록돼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네요. 사고 당시 중상을 입으셨다고 기록돼 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 봐요. 저는 신분증을 도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전점검은 언제 하실 건가요? 오늘 간단히 둘러보고 다음 주에 정밀 점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선영이 동료에게 뭔가 지시했고 남자 직원이 건물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은 카운터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사고, 정말 작업자 과실이었나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걸 묻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오래된 산재 사고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서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이정호 씨. 박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시 부산조선소는 안전관리 부실로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5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17건이나 있었고 그중 3건은 사망사고였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죠. 왜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없었으니까요. 사고가 날 때마다 작업자 과실로 결론 났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17건의 사고가 전부 작업자 실수라니. 저는 제가 본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정말요? 박선영이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환기 시스템 점검 기록을 보면 사고 3개월 전부터 5번 도크 환기팬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수리 요청도 3번이나 들어갔고요. 그런데 수리는 안 됐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환기팬이 사고 당일에 갑자기 정상 작동했을 리 없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호 씨, 저는 이정호 씨를 비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왔습니까? 제 일이에요. 저는 안전관리과 소속이에요. 과거의 사고 기록을 검토해서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내는 게 제 업무예요. 이미 30년이 지났는데요. 30년이 지났어도 같은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박선영이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인천의 한 조선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가스 폭발 환기 시스템 고장 작업자 2명 사망 조사 결과는 작업자 과실. 그녀가 파일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거제에서, 3년 전에는 울산에서. 전부 똑같아요. 환기 시스템 문제인데 결론은 작업자 과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압력을 넣으니까요. 증언자들에게 돈을 주고 협박하고 회유해서 진실을 숨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박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정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정호 씨도 피해자예요. 회사가 만든 구조의 피해자죠. 하지만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구조를 깨뜨리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30년 전에는 못했어도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한들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박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선영이 명함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영, 구청 안전관리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철수가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인천의 조선소에서 죽은 사람들, 거제에서, 울산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도 전부 젊었습니다. 그들도 전부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선영의 명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면 저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철물점 문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드문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한쪽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최민수, 당시 조선소 현장 소장이었던 김용철의 바로 아래 팀장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저와 철수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호.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알아보겠나? 최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왔냐고? 할 말이 있어서 왔지. 최민수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카운터 옆에 있던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최민수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야. 6개월 전에 판정받았어.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로 같은 거 안 해도 돼. 나도 바라지 않아.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얘기하러 왔지. 30년 전 그 일 말이야. 제 몸이 굳었습니다. 최민수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이제 담배도 못 피우지.
피워봤자 기침만 나오고 그가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정호, 너 그때 거짓말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수가 계속했습니다. 환기팬 고장이었어. 우리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김용철도 알고, 회사도 알고, 근데 수리 안 했지 돈 아깝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너한테 거짓 증언하라고 한 것도 나야. 김용철이 시켰고 나는 너한테 전달했지. 돈봉투도 내가 준비했어. 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그게 나를 죽이고 있었어. 암보다 먼저 저는 최민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러십니까?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요? 그래. 내가 한 일들을, 내가 죽인 사람들을. 최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진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어. 내가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묵인하고 은폐하고 거짓말한 모든 사고들. 17건이야. 1995년 김철수 사망사고. 환기 시스템 고장 사실 알고도 수리 안함. 증언 조작. 1997년 박영수 추락사고. 안전난간 부실 알고도 방치. 증언 조작. 1999년. 그만하십시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듣기 싫어? 다 지난 일 아닙니까? 지난 일이라고? 이정호, 그게 지난 일로 끝날 것 같아? 최민수가 공책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작년에 인천 조선소에서 사람 2명 죽었어. 환기 시스템 고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고. 30년 전이랑 똑같이. 왜 똑같이 죽었는지 알아? 아무것도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진실을 숨겼으니까. 회사는 처벌받지 않았고 시스템은 그대로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 최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지난 일이야? 그게 끝난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호,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달? 2달? 모르겠어. 근데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하고 싶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야. 30년 전 사고의 진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고들의 진실을. 최민수가 공책을 제게 밀었습니다. 이거 구청에 제출할 거야. 박선영이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한테 줄 거야. 미쳤습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처벌받고 저도 처벌받고. 그래야지. 최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처벌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유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재 보상금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회사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아니라.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회사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30년 동안 봐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계속 침묵하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져.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최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묻은 손수건을 입에 댔습니다. 이정호, 나는 혼자 하기 싫어. 너도 함께 해줘. 저는 못합니다. 왜? 겁나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은 삶이지만 그래도 제 삶입니다. 그걸 무너뜨릴 용기가 없어요. 최민수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용기가 없다고? 이정호,
지금 더 용기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계속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그게 더 어려운 일이야. 나는 그렇게 30년 살았고,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최민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그리고 연락해. 같이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만약 제가 안 한다고 하면요? 그럼 나 혼자 할 거야. 어차피 할 거니까. 최민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남겨진 공책을 봤습니다.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두 번째 병을 따를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내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그냥 그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다음 달이에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아. 네. 미안하다. 뭐가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못 돼서. 수진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이제 와서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사흘 후 최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구청 앞에서 만나자, 같이 들어가자.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철물점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 2시 10분. 최민수는 혼자 들어갔을 것입니다. 공책을 들고 박선영을 만나러, 진실을 말하러.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오후 5시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전직 조선소 관계자 30년 전 산재 사고 은폐 폭로. 충격. 저는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최민수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의 이름도. 그리고 이정호의 이름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최민수는 전부 다 말했습니다. 회사의 압력, 거짓 증언, 돈봉투,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 함께 거짓 증언을 한 이정호 씨도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최민수가 혼자 힘으로. 저는 끝까지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혼자 했다. 내 이름도 나왔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말해줘야 한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수가 받았습니다. 이정호. 최민수 씨. 응. 지금 말하면 뭐가 달라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달라질지는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안 말하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 영원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더 주십시오.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요. 알았어. 기다릴게. 근데 이정호. 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나 시간이 많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최민수의 폭로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고 유가족들이 나섰고 시민단체가 움직였습니다. 구청은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반복된 산재 사고들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읽고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제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 회사 편에 선 사람, 비겁한 사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청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박선영이었습니다. 이정호 씨, 내일 공청회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이미 최민수 씨가 다 말했잖아요. 박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정호 씨, 최민수 씨 혼자만의 증언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측 변호사들이 최민수 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기암 환자의 창란이라고,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해요. 이정호 씨의 증언이. 저는 침묵했습니다. 박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만 진실을 말해주면 모든 게 달라져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2명이나 같은 증언을 하면 회사 측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모든 게 다요. 세상이 저를 비난할 것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도, 그리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3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던 제가. 박선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정호 씨,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당신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양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계속 숨어야 하나 새벽 5시쯤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일단 가서 보기로. 말할지 말지는 그때 정하기로. 공청회 당일 저는 구청 앞에 섰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고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당은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20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단상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청장, 노동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박선영. 한쪽에는 회사 측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명이었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철수의 어머니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를 닮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철수가 죽기 전에 태어날 거라고 했던 그 아이. 이름이 철호라고 했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취지를 설명했고 구청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관계자가 산재 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사고 원인별 분류.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앞줄의 철호를 보게 됐습니다. 그가 가끔 어머니를 보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을 따라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리고 박선영이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구청 안전관리과 박선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30년 전 한 건의 사고를 다시 조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산재 사고 은폐 구조를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선영이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0년간 조선업 분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47건입니다. 이중 사망 사고는 89건, 8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회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12건입니다. 13.5%에 불과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들이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증언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돈으로 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최민수 씨의 증언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박선영이 최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수는 단상 한쪽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최민수 씨의 증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박선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당시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 점검 기록, 수리 요청 내역, 내부 문서들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문서들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국가기록원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합니다.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각도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최 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사에 떠넘기려는 것일 수도 있죠. 최민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다시 앉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소. 내가 무슨 이득을 바라겠소?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사실은 다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박선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인이 필요하시겠죠? 물론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박선영이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이정호 씨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사방을 비췄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 박선영이 다시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나이든 남자를 철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사람들 사이를 철수 어머니 옆을 지나갈 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이 말해주실 거죠? 우리 철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떨리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이정호 씨, 1995년 3월 12일 사고 당시 현장에 계셨죠? 네. 당시 증언에서 환기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받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입니다. 환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철수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환기팬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 제가 문 좀 열어둬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철수가 죽었을 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니요. 네. 박선영이 되물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회사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30년 전에 작동했다고 증언했잖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의 압력 때문에, 돈 때문에, 제 안위 때문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기팬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철수가 스위치를 눌렀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회사가 납기일을 맞추라고 압박했고 저는 그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철수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사고 후에 회사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정상이었다고, 철수의 과실이었다고 증언하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돈도 못 받고 어쩌면 처벌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저는 철수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어머님을 속였습니다. 철수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잘못은 저한테 있었고 회사한테 있었습니다. 철호가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저씨, 30년 동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잘못이 아니란 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말했어요? 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내버려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내 아들이 사람 다치게 했다고 자책하며 사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너는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면서. 철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요? 30년이나 지나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철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저씨도 힘드셨죠?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는 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철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원망해야 하는데,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아저씨도 피해자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침묵으로 가담한 가해자입니다. 최민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정호. 결국 해냈구나. 저는 최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최민수가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말했잖아.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공청회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유가족들이 발언했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고 구청은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두려웠던 것도, 부끄러웠던 것도, 비겁했던 것도,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언론은 며칠 동안 난리였습니다. 30년 만에 고백, 양심선언, 산재 은폐의 민낯. 제 얼굴이 신문에 나왔고 TV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너무 늦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소는 이미 15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당시 경영진과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철 전 소장도 소환됐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여러 번 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거짓 증언을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저는 전부 다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정호 씨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검사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진실을 말했는데 결국 처벌받게 생겼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게 후회됩니다. 2달 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소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김용철 전 소장과 당시 이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이미 없었으니 개인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저도 기소됐습니다. 위증죄. 검찰은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년이 지났고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철수 어머니와 철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영도 있었고 최민수도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돈과 안위를 선택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고 유가족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는 방청석의 철수 어머니를 봤습니다. 다만 어머님께, 철호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돼서 그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철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철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철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떳떳하게 됐다고 하세요. 아저씨 덕분에. 덕분이라니요. 제가 30년 동안 숨긴 건데. 그래도요. 늦었어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최민수가 세상을 떠난 건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종을 지켜달라고. 저는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최민수 혼자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정호, 최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해냈지? 네, 해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후회 안 합니다. 최민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안 해. 이제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민수 씨, 응, 고맙습니다. 저를 깨워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너한테 고마워. 최민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멈췄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못했던 것을 전부 쏟아내듯이.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박선영, 그리고 몇몇 유가족들. 최민수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재 사고 재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30년간의 주요 산재 사고들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박선영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어느 날 박선영이 철물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정호 씨, 왔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박선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7건의 사고를 재조사했어요. 그중 11건에서 회사 책임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정호 씨와 최민수 씨의 증언이 물꼬를 텄어요.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숨어있던 증인들이 나왔고 묻혀있던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박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정호 씨,
당신 말로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못하겠어요. 저는 박선영을 봤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유가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도 않고요. 회사들은 여전히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그럼, 하지만요. 박선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작은 것은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산재 사고가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걸. 박선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산재 사고 신고율이 23% 올랐어요. 사람들이 숨기지 않고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내용이 담겼고요. 그게 제 때문인가요? 당신 혼자만의 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이만큼도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통계들이, 조항들이. 저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철물점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수진아, 나 결혼식 가도 될까? 물론이죠. 오세요. 결혼식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축하한다, 수진아. 아빠, 최근에 뉴스 봤어요.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아빠가 용기 내신 거 늦었어. 늦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도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숨지 말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얻은 임대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한 돈으로 얻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선소 앞에서 젊은 시절의 저와 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서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임대주택 단지를 나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안전벨트를 매고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인부가 저를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안전교육 받으세요? 네, 매일 아침 받아요.
요즘 법이 엄격해져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젊은 인부가 웃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세상은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저 젊은 인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다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면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선영이었습니다. 이정호 씨, 혹시 시간 되세요? 왜요? 다음 주에 산업안전 관련 강연이 있어요. 특별위원회 주최로. 거기서 당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나와서 증언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이정호 씨.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장 보는 노인,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없었지만 완전한 절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서, 비겁했지만 결국 용기를 냈던 사람으로서, 이정호로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정호는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30년의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늦은 진실이라도 영원한 침묵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실과 아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30년 후에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는 선택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